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제5판 형법총론 2회독 185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형법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방법 보겠습니다. 삼마에럴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학설의 태도, 양가래벌의 조건설. 의입. 조건설은 어떤 행위가 없었으면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어떤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조건설에 따르면 결과 발생과 형식논리적 조건관계에 있는 모든 행위가 동등하게 결과에 대하여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등가설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조건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형법상 중요한 원인이 중요하지 않은 조건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조건설을 약간씩 변형하여 결과 발생에 가장 유력한 조건만 원인으로 인정하는 견해, 최유력 조건설과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조건만 원인으로 인정하는 견해, 최종 조건설, 결과 발생에 필연적인 조건만 원인으로 인정하려는 견해, 필연 조건설, 우월적 조건만 원인으로 인정하려는 견해, 우월적 조건설 등이 생겨났지만 현재로서 주장자가 없다. 양가기관의 조건설의 문제점. A가 없으면 B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면 A가 B를 절대적으로 제약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설의 인과관계 판단 공식을 절대적 제약 공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절대적 제약 공식을 사용할 때 문제의 행위를 사고 속에서 가정적으로 제거해보는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가설적 제거 절차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건설은 과거 독일 형법학이나 실무에서 오랫동안 관찰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 186번의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건설이나 그 변형된 견해를 취하는 학자는 없다. 동그라미 1번에 절대적 제약 공식의 한계. 조건설의 절대적 제약 공식에 따르면 결과와 법적으로 명백하게 무관한 조건들도 원인으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살인자를 출산하는 행위도 그것이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설적 제거 절차를 거치면 살해 행위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소급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되는 오를 범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설적 제거 절차 방법은 존재 여부를 조사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가설적 제거 절차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없다. 예컨대 콘테간이라는 진정자와의 복용과 기형아 출산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콘테간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임을 미리 알지 못하고서는 콘테간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설적 제거 절차가 아무 소용이 없다. 동그라미 2번에 이중적 태길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 조건설에 의하면 이른바 이중적 태길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잠시만요.
동그라미 2번에 이중적 태길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 조건설에 의하면 이중적 태길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중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란 단독으로 결과를 야기함에 충분한 수개의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갑과 을이 독자적으로 각각 치사량의 독약을 A에게 투여하여 A가 사망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사례에서 갑과 을의 독약 투여 행위는 각각 A의 사망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조건설의 가설적 제거 절차를 사용하면 오히려 그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갑의 독약 투여 행위가 없었더라면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갑의 독약 투여 행위와 A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긍정될 수 있는데 을의 독약 투여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갑의 독약 투여 행위가 없었더라도 A는 역시 사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3번에 가설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 이른바 가설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건설은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가설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란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상황에 의해서 동시에 같은 결론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형집행을 당하기 직전에 사형수 A를 A가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갑의 총수와 먼저 살해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경우 가설적 제거 절차를 사용하면 갑의 살해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즉 갑이 자신의 살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A는 결국 사형집행을 당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조건설에 따라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행위라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은 사례에 맞지 않는다. 인과관계란 현실적으로 187페이지 발생한 결과를 두고 어떤 행위가 그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가설적 인과관계, 인과과정은 인과관계의 확정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 지금 굉장히 3페이지 동안 조건설을 봤는데 결론은 조건설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합법 직접 조건설 반가로 이번에 여기 조건설의 가설적 제거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가설적 제거 절차 대신에 일상적인 경험 법칙이나 자연 법칙을 활용하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확인된다고 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그 행위에 뒤따르는 외부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외부 세계의 변화가 구성조건적 결과로 이루어졌을 외부 세계의 변화와 구성조건적 결과 발생이 합법직접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반가로 이번에 합법직접 조건설의 적용. 합법직접 조건설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전개된 행위와 결과만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이중적 태길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는 물론이고 가설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의 경우에도 문제없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법직접 조건설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병이나 특이체질, 행위 후에 개입된 의사나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치료법 등의 예기 변수가 있더라도 인과과정이 비유형적으로 계산된 경우에도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중간 개입 변수들이 모두 행위자의 행위 후에 전개된 외부 세계의 변화와 구성조건적 결과를 연결하는 합법직접 연관관계를 인정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방금 3번의 문제점과 한계. 합법직접 조건설은 독일의 형법학자 앵기시가 주장한 견해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지자가 생겨났다.
그러나 합법직접 조건설도 조건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서 무엇이 경험법칙인지 합법직적인지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위와 결과를 연관시켜주는 합법직성도 수치적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개방적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법관의 주관적 확신이나 자의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조건설을 수정하기 위해 등장한 합법직적 조건설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일상적 경험법칙에 따라 인과관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규범적 판단 기준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후설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직적 조건설을 취하는 견해는 필연적으로 객관적 기소기론에 의해 행위와 결과 간의 규범적 관련성을 다시 판단하는 188페이지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양글 한 번에 목적설 결과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가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인가는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구별하여 우연히 발생한 것이면 미스로서 책임을 감경하여야 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면 기소가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목적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연과 필연을 구별하는 근본 목적이 미수와 기수를 구별하는 데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 같다. 그러나 이 견해는 구성요건 요소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책임감경의 문제로 보는 점, 그리고 우연과 필연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현재로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은 없다. 목적설은 주장자가 없다. 학설사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 나오네요. 4번은 상당히가 관계설. 방금 1번의 의,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 말하는 상당성은 확률의 문제로서 일상생활 속에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때문에 상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일반인의 예견 가능성 내지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라는 척도가 사용될 수 있고 상당성은 개연성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상당인과 관계설은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를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 다시 견해가 나뉜다. 방가로 2번은 상당인과 관계설의 관례. 동그라미 1번 주관적 상당인과 관계설.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2번의 객관적 상당인과 관계설.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객관적 사정과 행위 후에 알게 된 모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3번 절충적 상당인과 관계설.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특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과 일반인이 알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방금 3번의 상당인과 관계설의 문제점. 주관적 상당인과 관계설이나 절충적 상당인과 관계설은 범죄 체계론상의 확립된 전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형법상의 인과관계는 구성요건 가운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사정을 판단 자료로 가져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한다고 하면 189페이지에 객관적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에 충실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 관계설에 대해서 상당성이라는 척도가 지나치게 모호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사정을 상당성 판단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가 너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상당성이라는 척도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후술하는 객관적 기소기론의 객관적 기속의 척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 관계설의 문제점은 척도의 모호성이 있지 않고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론에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양가로 5번의 객관적 기소 이론 방가로 1번의 방법론의 전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결과 발생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인과관계의 전부 문제를 건너뛰어 곧바로 정도의 문제를 의미하는
판단, 평가 작업까지 나아가고 있는 방법론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상당인과 관계설의 이와 같은 방법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와 이를 통해 확인된 인과관계의 연결고리 가운데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가려내는 평가의 절차를 이론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었다. 이 견해에서 취하는 이론적인 방법론은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를 두 개의 절차로 양분한다. 하나는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으로 확인된 여러가지 원인들 가운데 발생한 결과를 그 원인의 탓이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어떤 원인을 특정하는 절차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견해는 두 개의 절차에서 하는 일이 다른 만큼 용어 사용법과 관련하여도 이들을 인과관계라는 하나의 용어에 담지 말자고 주장한다. 앞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으나 뒤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를 객관적 귀속 판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오늘날 객관적 기속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객관적 기속이론은 행위와 결과 간의 형법상의 객관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방가로 1번의 객관적 기속이론의 적용. 동그라미 1번의 1단계 합법 직접 조건설의 적용. 객관적 기속이론은 객관적 귀속 판단에 앞서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종래 조건설을 수정한 합법 직접 조건설을 동원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19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2단계 객관적 귀속 판단. 객관적 기속이론에서는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 사실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문제 행위를 하는 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그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기한 직접 기인한 것이라서 행위자의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객관적 기속이론에서는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 탓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객관적 기속이론의 맹하. 객관적 기속이론의 이원적 태도와 같이 사실 확인의 문제와 형법적 평가의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는 태도는 독일에서 주장된 중요설에서 먼저 나타났다. 중요설은 인과관계의 존보 문제와 결과 기속의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여 인과관계의 존보 문제는 조건설에 의해서 해결하고 형법적 평가인 결과 기속의 문제는 구성요건에 반영된 법률적 중요성에 따라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그러나 중요설은 합법직접 조건설이 아니라 조건설을 취하고 있는 결과 기속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고 형법적 중요성이라는 단일 척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기속이론과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판례 태도. 대법원은 행위와 결과 간의 형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자, 대법원 얘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상당인과 관계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 결과 대법원은 피해자의 특이 체질이나 지병 등 특별한 매개 변수가 영향을 미쳐 결과 발생에 이른 경우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의 경솔한 행위나 191페이지 의사의 수술 지원 등 다른 사실에 개입되어 그 사실이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행위 후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그 사실이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게재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일상생활의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으면 최초의 행위자의 행위에
결과 간의 연관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요컨대 대부분은 인과관계 판단의 일체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는 객관적 상당인과 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번의 결론. 양가 1번의 행위와 결과 간의 형법적 평가에 의해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의미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위와 결과의 형법적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여 그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의 인과관계조차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의 형법적 평가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상당인과 관계설과 객관적 기속이론은 별개의 이론이 아니다. 전자는 형법상의 인과관계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 사실상의 인과관계의 확인 문제와 상당성이라는 평가의 문제를 한꺼번에 인과관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인과관계라는 용어는 사실상의 인과관계 확인 문제에서만 사용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된 여러가지 조건들 가운데 결과에 객관적인 기속 가능한 조건을 어느 것인가를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속이라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인과 관계설은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조건을 찾는 일과 여러 조건들 가운데 상당성이 인정되는 조건을 찾는 일 두 가지를 인과관계라는 하나의 개념 카테고리 속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첫 번째의 일, 사실상의 인과관계의 전부 확인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의 문제와 규범적 평가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192페이지 구분하여 전자를 인과관계라고 표현하고 후자를 객관적 기속이라고 표현하는 객관적 기속이론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과학에서 용어 사용과 암동성을 추구하는 태도에 부합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양가 이번에 형법 제17조의 성론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또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발생된 결과와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확인하고 그러한 행위 중에서도 죄의 요소가 아닌 다른 위험, 허용된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를 제외시켜야 하며 동그라미 3번에 나아가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 가운데 법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 또는 법익 침해라는 결과로 연결된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문제의 행위와 결과 간의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최종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인과 관계설과 객관적 기속이론의 대비 이상의 요건을 상당인과 관계설의 입장에서 보면 위 1, 2, 3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당인과 관계설에 의하면 형법 제17조는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규정이 된다. 단 한편 이를 객관적 기속 이론의 입장에서 풀이하면 동그라미 1번은 조건설 내지 합법직접 조건설의 의미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동그라미 2와 3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 탓이라고 하는 객관적 기속 판단의 단계에 해당한다. 상당성 판단에서도 객관적 기속 판단의 척도로 사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두 가지 사고방식 간의 내용상 차이점이나 실제적인 결론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상당인과 관계설에 대한 상당성 척도가 모호하다든지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는 등 말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 것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원도 상당성의 판단 기준을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하여 세분화된 판단 척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판단 척도는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그 내용 및 결론에 있어서는 객관적 기속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과실범, 결과적 가정범, 그리고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